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모의고사 해설자 공인중개사법 최상준입니다. 아무튼 시험 보느라고 고생을 하셨을 텐데요. 이번 시험은 아무튼 1편, 2편, 3편이 골고루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를 좀 꾸준히 하신 분들은 11월부터 한 70, 80 맞으면 아주 우수한 성적이라고 보시고요. 이제 좀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뭐 한 50점대. 그러나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뭐 점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모의고사는 여러분 실제 시험에서 내신 성적 반영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틀린 문제들은 또 지문들을 잘 정리해서 또 4월 모의고사, 5월 모의고사에서 점점 여러분들 실력이 올라가면은 아마 10월이면은 여러분 실력이 상당히 올라와 있어서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 좋은 성적을 거둘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부터 해설을 하도록 합니다. 자, 1번 문제는 우리 중개 대상물의 문제죠. 중개 대상물이. 이건 반드시 시험에서 함정가 나온다고 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우리 중개 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정착물, 임목, 공장, 광업재단. 이게 이제 부동산으로서 중개 대상물이죠. 그런데 토지는 중개 대상물인데 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온천수, 강청권, 온천 이용권. 이건 토지의 구성물이라고 그래요. 그 토지가 거래되면은 일체로 따라가 버리기 때문에 요 개별적인 요소만은 부동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풀어 나가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토지에서 채굴되지 않은 광물이네. 여러분 광물은 국가 소유가 돼버려요. 미채굴 광물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토지나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이라고 돼 있네.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이 당연히 동산이죠. 우리는 부동산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분리된 수목 중개 대상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자, 명인 방법을 갖췄다. 그러니까 토지 위에 나무들이 이렇게 막 자라고 있는데 이렇게 요것을 갖다가 공시를 했다는 거죠. 공시. 그러니까 철조망이나 새끼줄을 쳐서 이 나무는 내 거여라고 소유자를 표시해 놓은 거. 우리가 경계를 특정하고 이런 걸 우리가 공시라고 하는데 이 공시를 갖춘 것은 이 토지와 요 나무가 별개의 부동산으로 봐요. 쉽게 말하면 건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토지도 하나의 부동산, 요 명인 방법을 쓴 수목도 하나의 부동산. 각각이 중개 대상물이 되기 때문에 요것은 답이 됩니다. 어업재단은 우리 이제 요것은 부동산이 아닌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요건 변형돼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부동산이어야 됩니다.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 중에는 토지도 있고 건축물도 있고 임목, 공장, 광업재단이 우리 법에 규정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은 또 토지 같은 경우 안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이 변형돼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맥락을 짚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2번 문제를 볼까요? 2번 문제. 이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해서도 꼭 한 문제가 또 출제가 되죠. 또. 근데 이것은 단순 암기형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체크해 준 거, 그 암기를 간단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암기를 하더라도 이 위원회라는 게 여러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6과목 공부하다 보면 위원회가 막 공법에도 나오고 막 나와 여기저기서. 그러면 이제 우리 위원회하고 순간적으로 헷갈려서 틀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공인중개사 제도에서 위원회가 나오면 항상 여기 정책에다가 방점을 찍어야 돼. 정책. 이게 국가가 어떤 정책을 편다라고 보세요. 부동산 정책, 문화 정책, 뭐 국방 정책 이런 정책이죠. 그러면 정부가 맨날 정책을 발표하는 게 아니라 뭐요? 필요할 때만 정책을 발표하죠. 필요할 때만. 그러니까 요 우리 법의 정책위원회는 필요할 때만이니까 두어야 한다 하면 틀려버려요. 이런 식으로 꼭 정리해 두세요. 정책에 방점을 찍어서 정책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지 반드시 항상 구성해 두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틀린 걸 찾으라 했으니까 바로 기억번은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니은번도 주의하셔야 돼. 그럼 이 위원회에서 이제 어떤 안건을 가지고 심의, 어떤 회의를 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회의 구성원이 있겠죠. 그래서 회의를 예를 들어서 오늘
이러이러한 안건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토론을 해봅시다. 이렇게 되는 것이 그러면 일단 심의가 들어가겠죠. 토론이. 그러면 토론을 시작하려면은 반드시 제적 과반수여야 돼요. 전체 인원의 과반수가 출석을 해야 돼. 출석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토론을 쭉 해서 의결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어떤 결론을 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서 의결을 물었어. 그럼 의결은 뭐예요? 토론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도 끼워줘서는 안 되겠지. 어떤 의견이 나온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의결은 출석자 과반수라고 해야 돼. 출석자 과반수. 그래서 여기서는 제적 과반수가 틀렸습니다. 자, 심의는 제적 과반수. 그 다음에 의결, 결론은 토론에 참가한 출석자 과반수. 이렇게 아셔야 돼. 그래서 니은번도 틀렸네요. 자, 디귿번의 위원장은 1차관이다. 뭐 이것은 외우셔야 되고요. 자, 니을번.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을 합니다. 네가 좀 내 대신에 회의를 좀 진행해라 라고 여기서 키워드는 여러분 지명이에요. 지명. 뭐 연장자가 아니고 뭐 부위원장 이런 식으로 막 여러분 속입니다. 다른 문제를 보면 지명한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그래서 디귿 리을은 맞죠? 틀린 걸 찾으라 했으니까 뭐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3번 문제를 볼까요? 이제 이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실무 쪽에서 3편에서 지금 먼저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1, 2차 공부를 같이 하신 분들은 민법 시간에도 이 명의신탁에 대해서 공부를 하니까 낯설지 않은데 이제 또 2차만 하신 분들은 또 1차에서 이런 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민법보다도 더 자세히 이 명의신탁이나 주택상가임대차를 다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2차 하시는 분들은 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민법과 관련된 게 한 4-5문제가 나와버리거든.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 명의신탁 문제도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하고 계셔야 돼요. 물론 1, 2차 같이 하신 분은 당연하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명의신탁에 문제가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일단 뭐예요? 2자간 명의신탁인지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인지 계약형 명의신탁인지를 찾아내면 답이 보여요. 그럼 세 사람이 나오면 일단 3자간이나 계약형 명의신탁이거든.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서 한번 판단해 볼까요? 갑과 을은 자, 갑 소유네 부동산 소유자가 갑이라고 돼 있죠.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갑과 을이 체결하네. 그럼 어떻게 돼? 자기들끼리 계약을 했으니 자기들끼리 등기를 해야 되겠지. 그럼 이제 2자간이 되겠죠. 그런데 을과 또 병이라는 자가 나타나죠. 그래서 농지법상에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그림을 딱 얼른 그려봐야 돼. 이 소유자 거를 지금 계약을 을이 한 거예요. 을이 이 매수자네. 그러면 자기들끼리 계약을 했으면 자기들끼리 등기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 그런데 을이 병하고 야, 네 명의 좀 빌려줘. 그 말이죠. 그래서 요 명의로 등기만 요렇게 해버린 거죠. 등기만이 요렇게. 그러니까 요것은 뭐예요?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지. 등기는 3자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요 파악만 되면 여러분들 아주 쉽죠. 그래서 개공이 이 토지 매수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걸 찾으세요. 이런 식으로 전형적으로 출제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3자간 명의신탁이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핵심 포인트 3가지만 기억하면 답이 그냥 보여요. 간단합니다. 그러면 일단 매도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자기들끼리 했어요? 요건 아무 상관없지. 유효지. 두 번째, 신탁자라고 그러죠? 얘가 수탁자지. 이름을 빌려줬으니까. 여러분 이름을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을 명의신탁 약정이라고 그래요. 약정. 요 약정은 언제나 무효예요. 언제나. 2자간이든 3자간이든 계약형이든. 이건 무효. 그 다음에 요 무효에 따라서 등기가 넘어왔네요. 그러면 요 등기도 무효. 왜? 두 사람 간에는 아무런 등기할 원인이 없다 그래요, 이걸. 그러니까 원인 없이 온 등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당연 무효. 그럼 무효면 이제 어떻게 되냐? 세 번째. 소유권이 이렇게 복귀되는 것이죠. 원래. 복귀되는 것이에요. 무효인 것이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다.
근데 얘가 제3자 정에게 팔아먹어 버렸네? 그러면 이 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게 요 관계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논점이 뭐냐? 요 매매가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채권자적 지위에 있어요. 그래서 요 등기를 말소할 때는 직접 말소는 안 된다. 요거 맨날 시험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요 매매가 유효하니까 채권자로서 이 갑을 대위하여 등기를 말소하고 요렇게 가져와서 갑에게 이전 등기 해줘. 이렇게 해서 이자가 찾아간다. 요게 이제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의 팩트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볼까요? 자, 갑과 을,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매매 계약은 뭐예요? 유효. 지금 여기를 말하고 있죠? 갑을. 두 번째, 갑으로부터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갑에서 저 병으로 왔잖아. 아까 무효라고 했잖아. 무효. 여기다 약정 무효니까 등기 무효. 그래서 등기는 무효다. 유효다. 이거 다 맞네요. 기억, 니은, 지금. 그 다음에 디귿번. 을과 병 간에 그랬네요. 자, 명의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이 약정은 뭐다? 언제나 무효. 그래서 명의차 약정 무효. 맞네요. 지금. 리을번. 을은. 자, 신탁자는 병에게 자기 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없죠. 어떻게 청구해야 된다고? 대위에서 말소해서 갖다 놓고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리을 요거 안 돼요. 그러니까 신탁자가 자기 수탁자에게 직접 말소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이자는 지금 현재 소유권을 취득 못했거든. 무슨 권리로 이자가 말소를 청구하겠어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도 안 돼. 약정이 무효니까. 그래서 반드시 대위에서 찾아간다. 그래서 리을번 빼면 이제 기역, 니은, 디귿이 맞기 때문에 답은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볼까요? 요것도 이제 우리가 3편에서 미리 또 실무 쪽에 앞쪽에 나왔죠? 분묘. 이것도 이런 민법 시간에 또 공통된 단원이죠? 분묘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자, 틀린 것은 그랬네요. 요 문제는 뭐 이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분묘 기지권, 타인 토지에 묘지를 설치했다가 그 분묘를 사용할 수 있는, 존속기간 제한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에요, 물권. 분묘기지권. 그것도 시험에 물어보죠. 지상권, 유산, 물권이다. 그러면 이게 강력한 분묘기지권의 효력을 취득할 수 있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돼. 남의 땅에다 묘를 썼으니까. 아무 때나 어떤 묘든 막 분묘기지권을 인정하면 안 되지. 타인 토지에 지금 묘를 써버렸거든. 그래서 우리 이제 판례들을 검토해보면 승낙을 받았거나 시효취득 20년이 넘었거나 또는 내 땅에 묘를 썼다가 내 땅을 이장한다는 특약 없이 팔아먹었거나 그럴 때 이제 성립되는 게 분묘기지권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분묘기지권에 묻고 있어요. 대해서. 틀린 것은 그랬네. 자, 1번. 분묘기지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내부에 시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요건을 갖춰놨어요. 아무 묘나 그 강력한 물권을 주지 않겠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봉분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시신이 있고 봉분이 있어야 되니까 평장이나 암장 이런 것은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얘기네. 자, 세 번째. 분묘기지권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요. 그 묘를 썼다고 해서 막 무한정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건 아니지. 남의 땅이니까. 그 범위 내에서 분묘기지의 주위의 공지 이런 말 썼네. 요거 많이 나오죠. 공지까지는 인정해 줘요. 그러니까 너무 넓게 막 둔덕 사선까지는 잘 인정 안 해줍니다. 그 주위의 공지 이걸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봉분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봉분. 그럼 이걸 제사 지내려면 어떻게 해요? 상석을 놓고 제사상 차리게 성물, 비석 같은 거 이렇게 세우죠? 그리고 후손도 이렇게 서서 절을 하잖아. 이런 걸 주변에 공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정해 주겠다 이 말이지. 자, 맞는 얘기고 분묘기지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의 수호, 봉, 제사가 계속되는 한 인정이 됩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 여러분 민법 시간에는 여기까지는 잘 알아. 근데 이제 우리 2차 과목으로 오면 장사법하고
여러분들 혼돈을 하면 안 됩니다. 장사법. 우리 장사등에 하는 법률에는 기간이 30년이죠. 한 번 연장 30년이죠. 그러니까 장사법에는 이렇게 2001년 1월 이후에 설치된 묘들은 이렇게 기간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간 제한이 없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분묘기지권이 시효 취득된 경우 자 20년 이상을 점유했단 말이죠. 그 봉제사 지냈단 말이죠. 시효 취득 안 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를 했네. 요게 이제 판례지. 최근에 나온 대부분 판례야. 청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지료를 지급을 해야죠. 그래서 문제가 너무 쉽게 답을 줬는데 아마 이게 여러분들 그 약간의 그 오타가 있어가지고 아마 정정을 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답은 이제 5번이 돼요. 자, 그러면 이 지료에 대한 부분들이 시험에서 많이 물어요. 그러니까 시효 취득을 자 정리해드립니다. 타인 토지에 묘를 썼어요. 그래서 20년 이상을 평온 공연하게 이자가 점유를 함으로써 이제 시효 취득을 하게 되죠. 분묘기지권을. 그러면은 요것은 지료를 원칙적으로 내지 않습니다. 이 지료를 원칙적으로 안 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땅 주인이 청구가 들어왔네. 청구가. 그러면 청구 시부터 지료를 내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여러분 주의해야 돼. 시효 취득이 아니고 자기 토지입니다. 내 땅에다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렇게 묘를 썼어. 근데 이 토지를 이제 부득이 팔게 됐지. 그럼 우리 아버지 묘를 이장한다는 특약 없이 매매가 완성돼 버렸네. 그러면 요것도 분묘기지권이 성립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제 매수자가 아차 내가 깜빡했어요. 당신 아버지 묘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네. 그러면 사용료는 내야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자가 청구하면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내 땅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아버지 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때 지료는 무상이 원칙이 아니에요. 여기는 원래 유상입니다. 시효 취득은 원래 무상입니다. 자기 토지는 유상이에요. 그러면 이때 언제부터 지료를 내야 되냐? 그것이 또 시험 문제지. 자기 토지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로부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남의 땅이 되으니까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겠죠. 그때부터고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고 시효 취득은 청구 시부터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묘가 50년 전에 설치됐어. 이번에 청구가 왔어. 그러면 앞으로 내는 거예요. 청구 시부터. 근데 50년 동안 사용했던 그때까지 소급해서 내라고 하면 후손들이 다 굶어 죽지. 그래서 우리 판례는 소급표는 없다. 그래서 청구 시부터 앞으로 내라. 그런 뜻입니다. 자, 요거 잘 정리해 두시고. 자, 이번에는 5번 문제를 볼까요? 중개 대상물에 대한 자, 표시 광고에 요것도 이제 시험에서 많이 낼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이제 국토부에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중개업자들은 단속이 매우 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등을 통해서 이 표시 광고를 할 때 정확하게 그 플랫폼에다가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를 보고 올려야 돼요. 거기다가 허위 물건을 올린다든지 또 기재해야 할 내용을 기재를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과태료를 받아요. 그래서 과태료가 작년에만 해도 전국의 중개업자들이 한 65억 정도를 과태료를 물렸던 거예요. 요거 검사나 단속이 심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도 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나오겠죠. 그래서 어렵진 않다. 그래서 요 부분을 문제를 보겠어요. 자, 틀린 것이라고 그랬네요. 틀린 것. 그러면 요건 딱 보세요. 개공이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를 하려면 요거 맨날 외우죠. 이게 명소 제가 연등성 그랬잖아. 이렇게 성명. 그러니까 유명한 명소에 가면은 여러분들 성곽을 둘러싸고 있는 연등이 있지. 그런 걸 연상하면서 아마 각 선생님들이 외우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굉장히 주의하라 그랬잖아.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증이 2개가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이 있다고. 그런데 여기서 등록번호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아니에요. 여기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번호입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자 사무소 주민등록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것을 명시해야 돼. 그래서 답은 바로 1번이 이제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명시하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래서 성명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 그래서 명소, 연등성 이렇게 이제 앞자 따서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거 내우는데 이때 등자가 사무소 개설 등록증이지 사업자 등록증이 아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답은 바로 1번이네요. 여기 틀린 것이니까. 자,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부당 표시라고 해가지고 허위 매물 이런 거 올리면 과태료 500 이런 것도 묻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표시 광고 하잖아요. 그럼 국토부에서 열심히 일한다 했잖아. 그래서 계속 이 모니터링을 합니다. 전국에 있는 11만 중개업자들이 어떻게 표시 광고하는지 다 모니터링해요. 그래서 매년 하는 걸 우리가 기본 모니터링이라고 그래. 기본 모니터링. 그 다음에 수시 모니터링은 장관의 지시받아서 특정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는 이런 모니터링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자, 4번에 그러면 이제 기본 모니터링은 연중 상시적으로 하죠. 그러면은 요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이제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이것을 분기별입니다. 기본은 상시해야 되니까. 그 대신에 상시는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한다. 그래서 이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을 줘요. 그러니까 위탁회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지. 연중.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기별로 30일 내에 장관에게 이게 보고한다. 이런 것을 기본 모니터링. 그러면 여러분들도 시험에서 이제 나온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 수시 모니터링은 며칠이냐 묻겠지. 그럼 이것은 완료된 날로부터 15일입니다. 수시는 장관의 지시받아 특정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짧은 기간 내에 빨리 보고해. 그 말이에요. 15일. 연중하니까 30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안인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등록자들이죠. 그 무등록자들이 막 이 네이버나 어떤 이런 광고 플랫폼에다가 사무실도 없이 무등록자들이 요 사이트를 설치해가지고 자기들이 막 무등록 중개부를 하려고 막 올려. 요건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안인자들. 요것은 1-1로 처벌된다는 거예요.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제재도 많이 나오죠, 이제는. 안인자. 그래서 요거 신고하면 여러분 포상금 나와요. 포상금 50만 원. 포상금. 그래서 여자는 1-1이고 포상금도 대상이다. 이렇게 같이 정리를 해놓으세요. 매번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하나 볼까요? 요것도 이제 원래는 이것도 민법, 민사특별법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게 4년 전부터 계속해서 한 문제씩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면 아파트 같은 거에 공동주택을 대부분 중개업자들이 매매나 임대차를 중개하거든. 그런데 이 집합 건물에 대해서 너무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 과목에서 한 번 내기 시작하더만은 계속 나오네요, 이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특강이라든가 기본 강의 때 또 필수서에 다 이 내용을 정리를 해줬죠. 그러면 이제 1, 2차를 같이 하는 분들은 2차 과목에서 자세히 들으니까 오히려 1차에서도 풀고 2차 문제도 풀고 그러니까 이제 양날개를 달아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 잘 정리해놔야 돼. 1차, 2차 다 나오니까 출제가. 자, 그러면 틀린 것은 그랬네요. 이 집합 건물에 대해서. 이 집합 건물은 여러분들 구분 소유권이라고도 하고 공동주택이에요. 공동주택. 근데 우리는 이제 주로 단독주택으로 돼 있어요. 민법이. 단독주택. 민법은 다 단독주택이 사실은. 구분 소유권 공부 안 하죠. 다만 이제 민사특별법이라고 그러지. 특별법 시간에 이 집합 건물을 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독주택은 잘 알아. 이제 공동주택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근데 현장에 나가면 실제 공동주택을 매번 매매계약 쓰고 임대차 계약 써, 중개업자들이. 그래서 1차, 2차에서 다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기본 개념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좀 알아야 돼. 그래야 손님들하고 이제 상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출제를 하는데, 그럼 한 문제를 보겠어요. 1번 보세요. 여러분 아파트 같은 거, 뭐 연립 같은 경우는 지하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지하실이에요. 복도, 지하실. 이건 어떻게 되죠? 그 주민들의 공동, 쉽게 말하면 소유죠. 공동 소유예요. 지분이 같다는 거예요, 지금. 공용으로 쓰는 거죠. 근데 요걸 구분 소유란 말에 동그라미 치세요. 지하실이나 계단을 특정 한 사람에게 또 분양해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복도는 다른 사람은 다니지도 못하게. 그래서 이 구조상 공용 부분 지하실이나 복도, 계단은 절대로 별도의 구분 소유가 될 수 없다. 자, 맞는 얘기입니다.
자, 2번. 구분 소유자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전유 부분 나왔네요.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 그렇죠? 건물에는 요 대지가 있잖아요. 요 대지를 이 사용권이라 그래. 그러면 건물 전유 부분, 대지 사용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201호 전유, 201호 사람이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그렇죠. 이자가 처분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뭐 슈퍼맨처럼 날아다녀? 대지 사용권이 없다. 주차도 못하고. 말이 안 되겠죠. 일체성으로서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원칙이요. 근데 규약이란 말이 나왔네. 자치 규약이에요. 자기 주민들이. 규약을 만들어서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요것을 처분할 수 있느냐? 있어요. 요것은. 왜냐하면 대지 사용권이 넓어. 또는 다른 지역에도 대지가 있어. 우리 아파트. 그건 팔자. 이번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요거 주의하세요. 전유 부분하고 대지 사용권 지금 있죠? 요것은 규약으로 분리 처분이 됩니다. 그러나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요거 많이 헷갈려야 돼. 공용 부분, 이 계단, 복도. 요것은 규약으로도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정리합니다.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이냐, 여기처럼. 이 문제처럼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이냐, 그걸 분리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면 원칙은 다 안 된다. 그러나 주민 자치 규약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를 또 물어요. 그럴 때는 대지 사용권은 규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공용 부분은 절대 안 된다. 요거 꼭 정리해 두세요. 자, 3번이에요.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개량하기 위해서, 이게 201호가 이 화재가 잠깐 났어요. 그걸 이제 수선이나 개량을 좀 해야겠어. 그러면 옆집 202호 요분한테 양해를 구해서 당신 안방으로 들어가서 우리 샷수 같은 좀 공사를 해야 된다. 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옆집 사람에게 전유 부분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집 수선은 어떻게? 자, 4번. 일부의 구분 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이 명백했을 때 그 공용 부분이, 여러분 화장실 같은 경우는 어떨까? 집 안에 있는 건 전용이지만 밖에 놀이터에 있는 것은 공용이죠. 그걸 구별하시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가가 가동 상가가 있고 나동 상가가 있어요. 뭐 10층짜리 이런 것도 다 공동 주택이면서 구분 소유권이라 그래요. 사실은 이제 법률 체계는 다르지만 그러면 똑같아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지. 공용 화장실이 있을 수 있지. 그러면 일부의 구분 소유자만이, 예를 들어서 이 주상복합 건물을 생각해 보세요. 주상복합. 2층까지는 상가고 저 10층까지는 아파트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구분 소유권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공동 1층에 공용 화장실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 2동에도 1동, 2동인데 여기도 공용 화장실이 있어. 요걸 생각해 보세요. 자, 주상복합 상가가 2개나 있다. 근데 화장실이 공용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이게 이 말이에요. 일부가 공용이다. 그러면 가동 주상복합은 요 화장실은 요 사람들만의 공유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 관리비도 요 사람들만 내야 돼. 그런 거예요. 또 여기 집 화장실은 또 요 사람들만. 그러니까 봐봐요. 일부의 구분 소유자만이 공용 화장실 써놔. 명백할 때는 그 구분 소유자 일부의 구분 소유자의 공유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비밀번호도 어떻게? 자기들끼리만 따로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옆 동에 있는 요 사람이 가서 아무리 화장실 비밀번호 눌러도 알 수가 없네. 안 알려줘. 자기들끼리만 알지. 이게 됐죠? 그래서 일부의 공용일 때는 그들만의 공유입니다. 그리고 관리비 같은 것도 그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화장실 쓰지 마. 이렇게 막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그것도 지금 잘 정리해 두시고요. 그래서 4번이 이제 틀렸다는 공유에 속한다. 이것은 전원이니까 바로 틀려버렸죠? 그들만의 화장실은 공유가 되는 거지 전원이라면 틀려요. 그들만의 공유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이제 4번이 됩니다. 화장실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5번 볼까요? 대지의 공유자는 대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한동 건물이 있을 때 그 필요한 범위의 대지. 자, 요걸 분할 청구할 수 없다. 당연하죠.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가 또 아파트 라인이 있어, 이렇게. 1호 라인, 2호 라인, 이렇게 있어. 막 이게 50층짜리야. 요즘 아파트가 막 높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요 1호 라인 사람들하고 2호 라인 사람들하고, 뭐 관계가 안 좋아. 뭐 때문에, 지금. 야, 우리 대지권, 공유자잖아요, 대지. 1호, 2호 전체가 다 요 대지가. 야, 이거 나눠. 안 된다는 거죠. 같이 써야지. 그래서 원칙은 대지 공유자들은 그 대지에 대해서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한동일 때. 한동. 요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래요. 너무 넓어. 그리고 처음에 분양받을 때 이 사람들한테는 더 줬어. 요건 또 분할할 수 있는 거예요. 규약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일단은 필요한 대지. 요 건물이 서 있는 대지는 절대 1호 라인, 2호 라인이 쉽게 말하면 분할할 수 없다. 이렇게 알면 끝이에요. 자, 요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아파트에 사시거나 동대표 하신 분들 이거 너무 쉽지, 사실은. 그러니까 요 문제도 아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앞부분에서 지금 실무 쪽이 나와서 조금 해설이 길어졌어. 이제 쉬운 것들은 또 간단하게 또 짚어드리겠어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문제 7번 문제. 고용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고용인의 관계는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문제가 자주 나오지만 쉽죠. 자, 그러면 일단 보면 1번. 옳은 거 찾으라 했으니까. 개공은 소공에 고용한 경우에는 자, 고용한 경우죠. 고용은 업무 개시 전이죠. 종료가 10일이죠. 이런 거 다 정리됐죠, 지금. 틀렸고. 2번. 소공에 대하여 고용신고할 때는 자격증을 내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소공 고용신고할 때 자격증 가지러 하면 2주할 수가 있어. 그래서 법에서는 자격증 등록관청인 우리가 조사할 테니까 안 가져와도 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한다면 틀려. 그 다음에 3번. 보조원뿐만 아니라 소공의 업무상행위는 업무상해와 개공의 행위로 간주해버립니다. 간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년에 오픈해가지고 직원을 뽑을 때 잘 뽑아야 돼. 직원이 앙심 먹고 업무하면서 맨날 불법을 해버려요. 그럼 나는 그 직원에 대해서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그런 걸 간주라 그래요. 그런 걸 본다 그래요. 법조문에서는. 개공 네가 한 걸로 본다. 간주한다. 이 추정한다가 아니에요. 틀렸고. 4번.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은 결격에 해당되는 여부. 결격 나왔네? 결격이면 절대 중개 못하죠. 소공의 실무교육. 소공은 반드시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보조원은 직무교육. 요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랬네요. 그렇죠. 시군구청장이 직접 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소공의 여기 자격증도 너 2주에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확인할게. 그래서 안 내는 거예요. 자, 다 이거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5번. 개공이 자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보조원입니다. 3배수. 이건 뭐 틀렸죠? 이건 뭐 이게 그래서 3배를 초과한 게 아니라 뭐예요? 5배죠. 5배. 그러면 이제 봐봐요. 여러분들이 뭐 답은 이제 찾았죠? 4번 하나 딱 맞네. 그래서 추정이 틀렸고 3배가 아니라 5배수예요. 여러분 소공은 고용제한이 있을까요? 소속공인 중에서는 고용제한 없어. 10명을 고용도 상관없어요. 보조원이 그동안에 사고를 많이 쳤다고 해서 보조원에 대해서 5배수로 제한해버립니다. 보조원. 그거 주의하셔.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뭐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자, 이번에는 8번 문제. 명칭 등록증 개시에 대해서 묻고 있네요. 개시. 이게 개시에 관한 내용을 했어요. 자,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소공이 있어요. 그러면 소공은 뭐예요? 자격증을 원본에다 동그라미 치하에 자격증 원본 반드시 개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개시사항은 다 외웠죠? 이 개시사항이. 그래서 우리가 5가지가 있죠? 5가지. 그 등신, 자식, 사업 이렇게 외우라 했지. 등신, 자식이 사업한다고. 그 5가지예요. 그래서 주의할 것은 원본이냐 사본이냐 묻는데 소공이 10명이면 10명의 소공껏 다 개시해야 됩니다. 자, 2번. 시도지사는 명칭 사용 의무를 위반한 간판을 철거할 수 있다. 여기서 바로 틀렸어요. 여러분 간판은 뭐라고? 시도지사가 철거하는 게 아니라 시군구청장. 여러분 서울특별시장이 뭐 간판 떼고 다니겠어요? 각 구청장들이 떼는 거지. 그 얘기 맨날 했지. 그래서 여기서는 틀린 것은 바로 뭐 답을 2번으로 여러분 찾았어야 돼. 자, 보증을 설정할 수 있는 증명서로 사업자 등록. 그렇죠? 아까 등신, 자식, 사업 이렇게 해버리면 끝이에요.
이게 업무보조. 그 다음에 4번. 부책 6조 2항의자는 공인중개사라는 문자를 사용하면 안 되죠. 이자는 자격증 없는 개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원래 자격증 없이 해방 이후부터 그냥 날로 중개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 문자를 공인중개사라는 말은 써서는 안 돼. 자, 그 다음에요. 5번에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5개 광고를 설치하네요. 그러면 등록증에 표기된 성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등록증에 표기된 성명을 써야 돼. 아, 나는 가명 쓸 거야. 나는 예명을 쓸 거야. 리차드, 김. 이런 거 안 된다 그랬어. 자, 요게 이제, 여러분 시험에서 자주 물으니까 이런 것도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은 말씀드렸듯이 2번 간판 철거는 시군구청장이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9번 문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또 옳은 거. 이것도 뭐 어렵지 않죠. 등록.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했어?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시군구청장에 등록을 해야 되죠. 거기에 대한 묻는 거예요. 옳은 거. 자, 민법상 혼인한 미성년자 중개사무소 등록을 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뭐 자세히 설명한 건데, 이런 미성년자도 18세, 우리나라 법에 18세면, 남녀 18세면 미성년자잖아요. 나이로는 19세부터 성년이니까. 근데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럼 민법에서는 그 자들을 성년으로 봐주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2차 과목인 우리 과목에서는 택도 없다. 너는 어차피 미성년자니까 중개업 못한다. 결격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니은번 소공원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가나라는 등록관청에 등록할 수 없다. 없죠. 소공이라는 자는 이미 취업을 했지. 그럼 또 등록까지 해버리면 이건 이중소속으로 강하게 처벌됩니다. 등록할 수 없어요. 여러분 변호사도 등록할 수 없다. 맨날 나오는 시험 아니야? 변호사 자격증으로는 안 된다. 소공은 안 된다. 이런 거예요. 대급법. 공인중개사 아닌자 나왔잖아. 아까 아닌자. 그럼 아닌자가 대표자. 아, 요거 지금 우리 해당 법은요. 개인이든 법인이든요. 대표자는 반드시 여러분 자격증이 있어야 돼. 그래서 법인의 이사가 10명이요. 그러면 그 중에 이제 대표자를 우리가 대표이사라고 하거든. 그 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돼. 예를 들어 최소한. 그 나머지 이사 3분의 1 이상이 자격증이 있어야 돼. 그거 외워야 됩니다. 대표자 자격증 꼭 있고 나머지 이사 감사들도 3분의 1 이상은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이게 자격증 없는 사람은 우리 중개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이재용 씨도 중개사무소 대표자는 될 수 없어요. 삼성의 대표자는 될 수 있어도.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없다 그랬으니까 맞네.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죠? 그래서 여러분 답 잘 골랐을 거예요. 4번으로. 자, 10번. 공인중개사법상 법인 개공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으라겠네요. 자, 우리는 부동산 중개업이 뭐예요? 본업이죠.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 봐봐. 여러분 주변에 중개업자들. 거래 안 된다고 그러잖아. 그럼 요즘처럼 힘들 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투잡을 인정해요. 투잡 또는 쓰리잡도 인정해요. 그래서 개인 개공들은 여러분 개인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어요. 다 할 수 있어. 근데 우리 법인은 제한이 있지. 그래서 6가지만 할 수 있다라고 우리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시험에서 많이 물어요. 당연히 물으면 법인을 묻는 거예요. 왜? 개인들은 제한이 없거든. 다른 법에서 제한 없으면 그냥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먹고 살아라는 거지. 부동산 중개업이 안 되더라도. 그럼 이제 법인이 할 수 있냐 없냐를 시험에서 매번 묻더라 이 말이지. 그래서 이제 법조문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받느냐. 그래서 상가 건축물이나 주택 건축물 임대관리 가능하죠. 그래서 상가 주택 이런 임대관리 많이 합니다. 중개업자들.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 상담입니다. 상담, 컨설팅. 요거 할 수 있죠. 요거. 그 다음에요. 3번에 부동산 개발업. 이거 안 돼요. 이것은. 지금 여기 주의해야 돼. 개발이냐, 개발업이냐잖아, 지금. 개발에 대한 상담을 해라겠네. 자, 내가 땅이 한 300평인데 여기다가 쇼핑 건물을 지어요, 주차장을 지어요, 원룸을 지어. 그 개발을 상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법인이 개발업은 안 됩니다. 이거 구별해야 돼. 그다음 도배 이사업 알선이라든가 이 프랜차이즈네. 프랜차이즈는 뭘 주의해야 돼?
현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아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답은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었을 것이에요. 자, 이번에는 11번 문제 하나 볼까요? 11번. 자, 공인중개사법의 확인 설명 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확인 설명. 여러분 중개업자가 매매나 임대차를 계약서를 쓰기 전에 손님에게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 물건에 대해서 등기부 등 자료를 제시하고 설명을 해야 되죠. 요거 맨날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옳은 것을 이제 찾아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1번. 개공이 근거자료, 금방 얘기했네. 등기부, 대장, 뭐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라 그랬거든. 근데 제시도 안 해. 또는 설명도 안 해. 그러면 우리 법은 과태료 500만 원 이하입니다. 자, 이거 바로 맞네. 1번. 저 옳은 거 찾으라 했으니까. 그래서 확인 설명 위반이면 여러분 과태료 500 이하예요. 확인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를 구별하라 했죠. 설명서식은 이건 업무정지로 가요. 그래서 확인 설명서냐 확인 설명이냐 꼭 구별하세요. 그거 막 틀린 사람 많아. 자, 2번 개공은 중개가 완성된 때는 설명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권리 취득하라자는 매수자에게 설명한다? 말도 안 되죠. 완성돼가지고 왜 설명해? 응? 계약서 다 쓰고 나서 그 집 물세요. 보일러 안 돌아가요.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중개가 완성되기 전, 즉 계약서 쓰기 전에 설명해야 됩니다. 이거 틀렸어. 자, 3번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소공이 작성한 확인 설명서에는 대표자와 당 업무를 수행한 소공이 함께 해야 된다. 요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대표자는 절대 분사무소 업무는 관여하지 않아요. 분사무소는 별도로 책임자가 있죠. 그럼 책임자 그 혼자 서명 날인하는 거지 대표자가 가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대표자 인장도 안 찍어요. 이 대표자는. 그래서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요. 4번 개공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원본 4번 전자무소 5년이 아니라 이건 3년이죠. 계약서는 5년, 확인설명서는 3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은 등기부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확인설명의 대상이 아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확인설명은 등기부에 나오는 권리든 또는 대장에 나오는 권리든 안 나오는 권리든 이런 거 다 조사해야 돼요. 그래서 중개업자는 현장 답사를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유치권, 등기부 안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처음에는 등기부 안 나와요. 처분할 때만 등기하면 되니까. 그 다음 분묘기지권, 등기부 안 나와요. 이런 거 조사해서 다 설명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사항이 아니다 있으니까 틀렸지. 그러니까 옳은 것 찾기는 1번 하나 맞고 2번, 3번, 4번 다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것도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 볼까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 맨 뒤에 나오는 3편에 나오는 경매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 경매도 아주 수업 시간에 자세히 하는데, 여러분 이 경매에 대해서는 막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가 다 알아야 돼요. 민법도 알아야 되고, 등기법도 알아야 되고. 근데 여러분 시험은 어렵게 안 나와.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업만 잘 들으면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자, 틀린 걸 찾으라 그랬어요. 자, 기억번 하나 볼까요? 압류의 효력은 경매, 개시결정, 등기. 자, 이 등기의 동그라미 위치하여. 그 다음에 채무자의 결정, 송달의 동그라미 위치하여. 모두 갖췄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 이 틀렸어요. 모두가 틀렸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되어도 그 물건에 압류 효력이 발생해버려요. 자, 이런 거죠. A라는 사람이 지금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A의 채권자 B가 경매를 신청한 거지, 지금. 그러면 이런 경매 신청하면 판사가 서면만 보고 모르게 심사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돼서 딱 경매 진행해. 요걸 결정이라고 그래요. 결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 내용을 등기관에게 바로 촉탁을 해요. 그래서 요 집에 등기 딱 이렇게 등기부에 올려놔야 돼. 그래야 이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 안 하겠지? 그래서 동시에 이 채무자에게도 요 결정문을
송달을 해야 되겠지. 이제 집주인 A에게, 야, 너희 집 내가 경매하라고 결정했어? 너 아래야요? 그럼 이제 송달문을 가려면 최소한 하루 이틀 걸리겠지. 그러니까 사실은 등기가 더 빨리 돼요. 그러면 되는 시점에서 압류력은 발생해 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봐봐요. 이제 요 집주인이 우리 집 경매 떨어졌다네. 이걸 알고 뭐요? 빨리 이제 매매를 해볼 수 있잖아. 등기 되기 전에. 또 다른 사람 모르게. 그러면 선의의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요것도 시험에 나와. 요건 나중에 이제 수업 시간에 해야 되고요. 여기서 아무튼 둘 중에 하나만 먼저 도착할 때 압류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번호는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매각부동산의 후수의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 여러분들 이 경매 나온 집을 보면은 근저당이 몇 개가 설정될 수도 있죠. 압류, 가압류가. 그러나 누가 경매를 신청했던 간에 말소 기준권리에 해당에 속하는 근저당, 저당, 가압류, 압류, 담보가 등기는 언제나 소멸해버립니다. 언제나 소멸. 그래서 소멸한다 했으니까 이것은 맞는 얘기야. 근저당, 저당, 가압류, 압류는 언제나 소멸해요. 자, 디귿번. 차순위 매수신고 나왔네.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가격. 그렇습니다. 이거 맞는 얘기죠. 이것도 자주 나와요. 넘느냐, 안 넘느냐. 이게 초과냐, 아니냐요. 넘을 때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요 경락받은 자가 1번이 가장 비싼 가격을 쓴 자가 최고가예요. 그러면 최고가자가 뭐예요? 한 달 정도 기간을 주지 돈 내라고? 돈 못 내버려. 그럼 이자는 뭐예요? 이제 자기 보증금 몰수당하고 아웃이야. 그럼 한 달 후에 경매를 또 해야 되거든. 그럼 시간이 너무 걸려. 그래서 얘가 돈을 못 냈을 때 차순위자를 뽑아놓는 거야. 차순위. 그래서 요 차순위 자격이 요거예요. 요거 최고가에서 보증금을 빼야 돼. 자, 요런 것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맞는 얘기. 자, 1번.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한 때 권리, 소유권을 취득하나요? 요거 틀려서는 안 되죠? 경매의 경우에는 뭐예요? 매각대금을 완납 시에 소유권을 즉시로 취득합니다. 완납 시에요. 촉탁 등기 신청 시가 아니에요. 처분할 때만 등기하면 되는 것이고 소유권은 완납 시 취득한다. 그래서 이 문장도 틀린 거예요. 여러분 상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 내가 상속받는 것이지 등기 시가 아니에요. 그건 뭐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니은 디귿 두 개가 이제 맞는 얘기고 두 개. 요거 잘 찾아냈나 모르겠네요. 몇 개냐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자, 답은 3번이고 자, 13번. 전자문서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요. 우리가 시군구청에 뭐 신고할 때 인터넷으로 그냥 사무실에서 전자문서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직접 방문해서 해야 되냐. 요거 뭐 가끔 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휴폐업이 뭐 답입니다. 매번 이런 것들은 다 전자문서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폐업할 때는 어때요? 이 사람 등록증을 뺏어버려야 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으면 안 뺏으면 또 영업할 수도 있잖아. 폐업하고도 단속도 안 받고. 그래서 등록증을 들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방문이에요. 이게. 그 다음 처음 휴업 신고할 때 3개월 초과 때 그때도 등록증 뺏어요. 영업 못하게. 그 외에는 대부분 다 이제 전자문서가 가능하도록 지금 바뀌어요. 자꾸 IT 산업이 세계에서 뭐 지금 우리나라가 AI도 뭐 4위까지 치고 올라왔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웬만한 건 다 전자문서인데 이렇게 등록증을 첨부해서 갖다 낼 때는 반드시 방문해서 해라 해서 요걸 시험에서 가능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장 같은 경우도 인장 등록할 때 스캔 떠가지고 그 파일을 보내주면 돼요. 그래서 요것도 전자문서로 가능합니다. 뭐 간단한 문제니까. 자, 그 다음에요. 이제 14번 문제를 볼까요? 이제 부동산 거래정보망 나오죠. 거래정보망. 이 정보망.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정보망이에요. 이건 네이버나 다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부동산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그것도 장관의 지정받은 거. 그러니까 협회가 대표적이에요. 협회. 우리 공인중개사 협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묻고 있어요. 지정받는다고 그래요. 장관한테. 그러면 지정받기 위한 요건이 있죠. 그 요건에 대해서 요 숫자를 바르게 나열하는 것을 찾아보세요. 그랬어요. 자, 정보망 가입 이용 신청한 개공도 주의해야 돼. 등록된 자들이어야 돼요. 수가 500명 이상입니다. 요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개공. 요것도 다음 시험엔 또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개공이 500명 이상.
그 다음에 우리나라 17개 시도죠. 최소한 2개 이상 시도해야 돼. 시도. 17개 광역단체. 시도에서 30인. 이렇게 해야 돼요. 30인. 가입 신청해야 해요. 그 다음에 정보처리기사라든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은 1인. 공인중개사는 1인 이상.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 개업공인중개사는 500인 이상. 요거 많이 틀려. 이런 문제. 요행이 맞췄어도 또 다른 문제에서는 틀릴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살펴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풀어보셨지만 답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자, 15번. 30조,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그렇죠. 중개업자가 중개업을 하다가 이제 불법행위를 해가지고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 뭐 자주 나오죠? 자, 옳은 것이에요. 옳은 거. 보면은 1번. 개공이 손해배상 책임 보장의 보증 공제 공탁. 등록을 신청할 때 요거 주의하세요. 우리는 등록 후에요, 후. 후.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됩니다.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여러분 경매 대리는 언제 하죠? 경매 대리 등록할 때. 여기는 등록 전에 해야 돼. 완전히 다르죠, 지금? 경매 대리는 보증 설정을 등록 전에 미리 해야 되고 우리는 등록 후에 합니다. 요거 헷갈리지 마시고. 틀렸어요. 자, 2번. 개공이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네. 그러니까 보증 설정을 안 해버리면 임치입니다. 임치. 맞는 얘기예요. 보증 설정 안 하면 임치예요. 근데 여러분 보증서를 계약이 완료되면 어때? 쌍방에게 교부해야 되잖아. 교부. 요걸 안 하면 요건 또 과태료죠. 100만 원 이하의. 설정을 안 하면 등록 취소가 될 수 있고 보증서를 안 주면 계약서 쓰고 나서 과태료. 이거 자주 나와요, 시험에. 그 다음에 아무튼 여기서는 맞는 얘기예요. 지금 답 2번. 3번. 공제에 가입한 개공이 보증기간이 만료됩니다. 여러분 보통요. 1년짜리 가입이에요. 협회 공제. 1년 단위로 합니다. 보통. 그러면 이제 만료되면 협회에서 연락이 와. 또 돈 넣으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한 4만 원 넣어야 돼. 1년에. 개인들은. 그러면은 언제까지 다시 설정해야 되냐. 만료 후가 아니라 만료일까지 넣어야 됩니다. 만료일. 그래서 만료 후가 아니라 만료일까지 넣어야 된다. 그래서 3번도 틀렸어요, 지금. 4번.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인은 이건 특수법인이죠. 대표적으로 지역농협. 지역농협. 산업단지 관리기관. 이런 데는 2천만 원. 2천. 사학이 아니고. 법인이지만 특수법인은 2천만 원 이상입니다. 2천. 틀렸고. 5번. 법인 아닌 개공. 법인 아닌 개공이란 뭐예요? 개인 중개업자들. 개인 사무소. 이자들은 사학이 아니라 2억.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 외웠죠? 개인들은 2억. 법인은 4억. 분사무소 2억 이상. 그리고 특수법인은 2천만 원. 이렇게 해보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16번 문제를 보겠어요. 16번에 중개사무소 등록관청 관할 외 지역으로 사무소를 이전하네요. 틀린 것은 그랬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사무소를 강남에 냈다가 강남구 내에서 도곡동에서 삼성동으로 옮기면 관할 내 이전이에요. 관할 내. 그 등록관청 내에서 움직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강남구를 벗어나서 서초구로 옮겨버려. 그러면 관할 외입니다. 그 시험은 꼭 한 문제씩 나오는데 관할 외로 이전하는 경우가 여러분들 한 70% 나와요. 예. 근데 뻔해 답은. 그래서 이 문제도 꼭 정리하고 가셔야 돼. 그래서 관할 외가 자주 나온다. 틀린 것은 그랬어요. 16번. 자, 기억번. 개공이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후 요거 주의해요. 2개. 10일은 뭐 기본을 알아야 되고요. 이전 후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합니다. 이거 맞는 점이에요. 이전하고 나서 그 말이에요. 사후. 사전이 아니에요. 요 사전으로 또 낸 문제도 있거든. 사후. 그리고 이전 후니까 내가 이사간 그 등록관청에 해야 해요. 요걸 또 전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주세요. 사후, 이전 후 등록관청에 한다. 이렇게. 맞는 얘기. 니은번.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공의 행정처분은 이전 후네 지금. 당연하죠. 그러니까 강남구에서 불법 행위를 하고 서초구로 도망가 버렸어. 이런 경우 많아요. 여기서 사고치고 도망가 버려요. 관할 외로. 그럼 누가 처벌하냐? 서초구인 이전 후에서 처분하겠다. 이게 합리적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등록관청이 행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네. 그 다음에 이전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원래 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건 말도 안 되죠. 관할 지금 외로 갔잖아. 만약에 관할 내였으면 요 문장이 맞습니다. 그냥 등록증 가져오잖아요. 거기다가 사무소 소재지만 써서 줘버려. 관할 내니까. 강남구 내니까. 상관없죠. 그런데 강남구에서 서초구로 갔잖아. 그러면 등록관청이 달라져 버렸네. 그래서 강남구는 찢어버리고 등록증을 새로 만들어줘야 돼. 그걸 재교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할 외로 가면 재교부 새로 만들어줘. 그러니까 뭐 전형적으로 이런 문제. 그래서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둬도 팩터가 딱 정리가 되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는 틀린 것을 찾아하면 이제 하나 틀렸죠. 디귿번에 틀린 거 찾으라 했으니까. 자, 이제 17번 문제를 또 하나 볼까요? 슈페어. 틀린 것은 그랬네요. 슈페어. 자, 신고하지 않고 3개월 이하네요. 시업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법은 뭐라고 되어 있죠? 3개월을 초과 때부터 신고를 합니다. 초과 때부터. 그러니까 이하는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요 3을 딱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에 1번 맞는 얘기고, 2번 임신 출산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휴업에서는 또 6개월짜리가 있죠. 근데 여러분 휴업 문제 나오면 요 3개월하고 6개월을 딱 그래프를 그려놔. 3개월 이하 신고할 필요 없다. 초과 신고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럼 임신, 출산, 여러분 요양, 징병 이런 것들은 다 6개월 초과할 수 있다. 등록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았네요. 그러면은 미리 신고해야 돼. 요때 안 하면 과태료 100만 원이에요. 과태료. 자, 중개사무소 재개신고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공이 4개월 휴업한다라고 휴업신고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영업을 재개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등록증을 바로 돌려줘야 되죠. 이게 재개. 자,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처음 요거 뺀다. 아까도 앞에 문제 나왔죠. 폐업이나 3월 초과 휴업 처음에 할 때 등록증을 뺏어버린다 그랬지. 그때는 방문 신고해야 돼요. 그 등록증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재개신고나 변경은 뭐예요? 이미 휴업 중이잖아. 등록증도 사무소에 없잖아. 근데 등록증을 어떻게 가지고 가?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자문서로도 가능한 것입니다. 첨부한다. 바로 틀렸어요. 그래서 답이 이제 5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맨날 방문해야 되냐, 전자문서냐, 등록증 내냐, 안 내냐, 그것은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3개월과 6개월의 그 차이점이, 그러면 슈페 문제는 다 맞춰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1편에서 못 풀어서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2편, 실무, 3편. 여기서 점수가 안 나와서 이제 고득점을 못해서 아깝게 막 한두 개 차에 떨어지는 거지. 앞부분은 이런 내용들만 몇 개 기출문만 정리하면 1편은 웬만한 건 다 풀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렇게 하나씩 팩트를 정리해 나가는 습관. 자, 18번. 간판 철거. 네, 간판을 개공은 이러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도시미관을 해친다 해서 철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폐업했어.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영업 안 하죠. 간판 떼라. 등록이 취소됐어. 3년 영업 못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만 떼요. 그럼 생각해봐. 업무정지 6개월 이하요. 그 다음에 휴업. 원칙은 6개월 이하예요. 부득이한 사유 없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요 두 개는 뭐예요? 일시정지지. 또 영업을 하려고 지금 폐업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간판을 떼라고 하면 어때요? 돈 많이 들어가요. 이런 간판 떼려면. 그래서 휴업이나 업무정지는 잠시니까 간판 철거할 거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구별해야 돼. 그래서 폐업하고
등록 취소나 사무소 이전이네? 근데 이전에 가버렸잖아. 그럼 그 자리에서 안 하잖아. 그러니까 요 세 개를 봐봐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 요 사람만 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등패 이렇게 세우잖아. 2등패. 그 시험이나 업무정지는 다 내야 되니까. 그래서 간판을 철거한 사유에 해당된다. 그런 것은 답이 이제 3번으로서 여러분들 아마 10초 내에 다 풀었겠지? 2등패. 자, 19번.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은 그랬네요. 중개계약. 또 여러분들이 처음 또 공부하실 분들은 이런 것도 잘 파악이 안 되면 안 돼. 아무튼 개념을 좀 파악을 해야 여러분들이 고득점 막 90, 100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중개계약을 물었어. 중개계약이 뭐예요? 매도자가 집을 팔아주세요. 알았다. 집을 사주세요. 알았다. 지금 중개계약입니다. 이 부분을 묻고 있어요. 지금 매매계약하고 임대차 계약을 우리가 거래계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거래계약을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중개계약 요걸 물었다. 자, 중개계약 내용 중 옳은 것은 그린데요. 자, 1번. 장관이 일반 중개. 여러분 중개계약에는 일반 중개와 전속 중개가 있죠? 근데 일반 중개는 현재 표준되는 서식을 정하고 있지요. 근데 그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가 틀렸어요. 요거 재량입니다. 만약에 이게 전속이었으면 맞았죠. 자, 일반 중개는 표준 서식을 만들어져 있어. 근데 사용할 의무가 없다요. 그거 주의하라겠죠? 그래서 바로 틀렸고. 2번. 개공이 일반 중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보관 의무 없어요. 전속이면 다 맞아. 1, 2번. 보관 기간 규정이 없어요. 몇 년 보관하라. 이게. 3번. 매매에 관한 전속 중개를 체결한 개공이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때는 여러분 전속 중개 나왔네 이제. 요거 전속 중개는 반드시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7일 이내 정보를 공개해야 되죠. 그때 공개할 사항 7가지가 시험에 자주 묻지. 근데 물건 같은 거 이런 거 다 공개하더라도 그 권리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되죠. 공개하면. 뭐 임차인들 막 성명 주소를 공개하면 어떡해. 그래서 권리자 요거 공개해야 한다니까 틀렸지. 자, 4번. 임대차에 관한 전속중개를 체결한 개공은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할 때 1조 소음 환경 조건. 이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반드시 공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개할 사항은 이제 각 선생님하고 또 앞자 따가지고 외우라고 그러죠. 저는 물벽수도 공공, 소금 이렇게 해버리면 돼. 그래서 이 부분도 보면은 뭐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뭐 여러분들 시장 학교와의 근접성 이런 거 있어요. 다. 그 다음에 1조 소음 환경 조건, 지형의 입지 조건 이런 건 반드시 공개해야 됩니다. 지금. 틀렸고. 5번. 전속중개를 체결한 개공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유효기간 3개월. 그렇습니다. 이 5번은 일반이나 전속이나 공통내용이요 3개월입니다. 중개기간은 3개월. 약정 없으면.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20번 문제 하나 볼까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허가. 자, 이제 여기는 2편. 우리 토지거래 허가와 외국인 특례법 이런 것들이 8문제 막 많이 나올 때는 토지거래 허가하고 합쳐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점수를 또 따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2편. 틀린 것은 그랬네. 자, 일단은 보면은요. 1번.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 대상자를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자, 지정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장관하고 시도지사를 지정권자라 그래요. 지정권자. 이 자들이 지정해요. 그래서 요즘에 봐요. 수도권도 저희 외곽지역은 어때? 외국인들이 건물 살 때 허가구역으로 딱 지정했어요. 우리 내국인들이 지정 안 해. 안 된 데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특정해서 외국인만 너 허가받아야 돼. 이렇게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 실제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자, 2번. 허가 신청대에서 불허가 처분을 받았네. 내가 허가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자는 뭐예요? 내 토지를 당신이 매수하세요. 이걸 매수 청구라 그랬지. 매수 청구는 뭐예요? 1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1개월. 그러니까 내가 허가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 처분이 떨어지면 매수 청구는 1개월 이내. 그러면 이제 시군구청장은 뭐예요? 매수 청구했으니까 공시지가로 매수해 준다. 공시지가. 요것도 아셔야지. 자, 그래서 요건 틀렸고 바로 답이네요. 3번. 민사집행법 경매 나왔네. 경매의 경우에는 허가 안 받습니다. 경매. 그 다음에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뭐 어렵지 않는 문제예요. 나머지 질문은. 그 다음에 이제 시군구청장은 토지 이용, 자, 토지거래 허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토지 이용 계획서를 내야 돼.
그럼 이용하겠다라고 해서 허가를 받았어. 그럼 이자가 어떻게 해요? 허가 받은 대로 토지를 이용해야지. 근데 이용을 안 내? 그럼 이행명령을 떨어뜨립니다. 이행명령. 그래서 이행명령 했는데도 이자가 이행을 안 해.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 강제금을 부과시켜버리죠. 그런 것들 잘 정리를 이제 해둡니다. 이행 강제금도 별도로 또 문제가 많이 나오죠. 이행 강제금도. 자, 그 다음에 21번. 개공 가불병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40조. 자, 행정 제재처분 효과 승계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세요. 그랬거든요. 옳은 것을. 여러분들 이것은 또 이제 우리 법령의 내용인데 이런 것도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그 숫자만 잘 외우라고 그랬죠. 요거 어려워하던데 보세요. 지금 옳은 것 찾으라고 그랬는데 행정 제재처분. 그러니까 이런 거죠. A라는 개공이 어떤 처분을 받았어요. 업무정지나 가태료를. 그리고는 저 폐업을 했지. 그리고 다시 영업한다고 재등록했지요. 그럼 폐업 전 거 처분받은 업무정지나 과태료를 이렇게 승계해서 가중처벌할 거냐. 요 문제잖아요. 일단은 어떻게 해야 돼?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받은 것은 승계 기간이 1년입니다. 요거 외워야지.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죠. B라는 사람은 처분을 안 받았어. 법을 위반만 했어. 위반. 근데 민원인하고 싸워가지고 민원인이 신고할 것 같아. 그러니까 재빨리 이자가 폐업해버려. 폐업해버려. 근데 이자가 업무정지에 위반해서 폐업했냐, 등록 취소에 위반해서 폐업했냐, 그것만 알면 돼. 처분 받기 전에 폐업한 거라니까. 그리고 나서 이자가 재등록을 했지. 이렇게. 또 영업하려고. 그랬을 때 폐업 전에, 이거 폐업하고 폐업 전에 요 위반 행위를 이렇게 승계하느냐 이 문제 아니야. 야, 너 우리가 봤더니 폐업 전에 업무정지 등록처 위반하고 우리가 처분을 하고 가봤더니 너 폐업해버렸대? 없어져 버렸대?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은 너 새로 등록했으니 그때 거 너 벌 받아야 돼. 이렇게 된 거지. 근데 그 벌을 죽을 때까지 주면 안 되지. 그래서 업무정지는 1년. 승계 기간이. 등록 취소는 좀 재질이 나쁘니까 3년. 그래서 3년이냐 1년이냐 처분받은 게 1년이냐 요 기간만 외우면 돼요. 그럼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을 요 기간을 외웠죠. 등록 취소만 3년이고 업무정지 과태료는 무조건 일단 1년이요. 그러면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을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갑이 25년 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았대. 자, 처분을 받았다 이 말이 나오면 여기다 빡 동그라미 쳐요. 처분을 받았대. 그러면 처분을 받은 것은 처분일로부터 등록한 날까지가 1년 이내면 승계예요. 그 처분 받았어요. 그리고 폐업했네? 요건 필요 없어. 처분 받은 날이 중요해. 폐업은 필요 없다고. 그리고 26년 1월 15일 날 등록을 했네. 그럼 처분받고 요 등록한 날까지 기간이 1년을 넘었으면 승계 안 하고 1년 이내면 승계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과 기록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분했다 동그라미 쳤죠? 그럼 처분일이 2월 16일. 등록한 날이 뭐예요? 여기 26년 1월 15일. 자, 1년 지났어? 안 지났어? 안 지났잖아. 안 지났으니까 승계한다. 뭐가 어려워? 그래서 처분 받았다고 나오면 얼른 처분에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 어디를 찾아요? 폐업을 찾는 게 아니라 등록일. 이해됐죠? 이거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읽어가요. 을은 국토교통부에 정하는 전속중개 계약서가 나왔네. 그럼 이제 업무정지죠. 중개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25년 폐업했다고 나왔잖아. 여기는 뭐예요? 지금 처벌을 받았다는 요 규정이 없어요. 지문이 없다고.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눈치 빠르게 법을 위반하고 잽싸게 폐업해버렸지. 가만히 있다가는 처벌받으니까. 그러면 요 경우는 어떠냐? 처벌 안 받았지. 그리고 이자가 폐업했죠. 그리고 요자가 등록했죠. 그러면 이제 봐봐. 여기서 처벌을 안 받은 경우에는 폐업 기간에다 딱 동그라미 쳐요. 폐업일로부터 1년을 따지거든. 폐업일로부터. 왜? 위반행위는 의미 없어요. 이게 위반행위는. 그래서 폐업일로부터 1년이니까 지금 이자가 폐업을 25년 2월 15일 날 했네. 그리고 등록이
이날이네. 그러면 업무정지니까 또 요 날짜를 비교해야 돼. 1년이 넘었냐 안 넘었냐. 지금 또 안 넘었네. 그럼 이제 승계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번은 처분을 받은 거니까 처분일로부터 등록일만 딱 찾고 폐업일 필요 없고, 여기는 위반행위잖아. 위반하고 처분을 안 받았으니까 폐업일을 찾아야 돼. 폐업. 그리고 등록. 그래서 위폐 등. 위반행위는 폐업 등록. 처분행위는 처처 등. 제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강조하거든. 처분행위 나오면 처에다 동글뱅이 치고 등록일 찾고, 위반행위 나오면 폐업일 찾고 등록일. 그것만 정리하면 여러분 다 10초 내에 풀어요. 그래서 니은 맞는 얘기. 자, 디귿번. 병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상호사용이면 이제 양도대회거든요. 중개업을 하게 한 후 법을 위반했네. 양도대회 했잖아요. 근데 처벌받았단 말 없이 바로 폐업해버렸네. 그럼 이제 폐업의 동글뱅이 치라겠지. 위반행위는 의미 없다니까. 언제 했는가는 폐업. 요 니은번하고 똑같아요. 폐업일에 동글 쳤어. 그리고 바로 이제 등록일에다가 날짜 따지면 돼. 요 날 등록했다고 돼 있잖아. 요거. 그러면 이제 폐업이라고 요거 가지고 따져야지. 그럼 등록 취소는 3년이라 있잖아. 기간이. 그럼 이제 봐봐. 3년이 넘었으면 승계 안 하고 이내면 승계합니다. 그럼 22년이니까 23년 9월 5일, 24년 9월 5일, 25년 9월 5일이면 3년이요. 24년, 3년, 4년, 25년. 근데 벌써 26년도가 돼버렸네. 그럼 3년 훌쩍 지나버렸지. 그럼 이 사람은 처벌 안 받지. 그런데 취소해야 한다 했으니까 틀렸지.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죠? 자, 처분받은 것은 처분일에 이래서 등록일. 위반행위만 한 것은 뭐야? 폐업일로부터 등록일. 그거 외우세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드린 대로 답은 2번이요. 기억, 니은 받고 디귿번 틀리고. 자, 이번에는 22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22번 보면은 계공갑의 중개로 을과 병은 자, 병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주임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 그랬죠? 뭐 주임법. 이거 간단한데. 일단 여러분들이 주임법이 나오면 누가 임대인이고 누가 임차인인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을이 지금 임차인이에요. 병이 임대인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순간 헷갈려. 막 시험장에서 긴장되면. 임차인은 을이다 그랬네요. 자,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2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그러면 임대인에게 통지, 임대인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지나면 해지 요력 발생. 맞고. 자,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네요. 그렇다면은 병은 임대인인데 그 기간에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 임대인, 임차인이 헷갈리면 틀려볼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이건 임대인은 안 된다 그랬죠. 자, 4번. 임차인이 병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합니다. 그러면 다시 2년 이게. 5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되면 임대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틀렸죠? 그래서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인, 임차인 딱 여러분들 써가면서 풀지 않으면 아차하면 또 속아요. 그래서 답은 이제 5번이 이제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23번. 우리 자격 취소에 대해서 꼭 한 문제씩 나오기도 합니다. 자격 취소는 뭐 나오면 여러분들 그냥 점수 주는 거니까 어려운 거 없어. 부정하게 취득했네요. 부정하게. 그러니까 컨닝한 거지. 니은번 많이 나오죠. 소공이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 기간 중에. 자수가지 않고 그럼 취소시켜버립니다. 직무와 관련이란 말 주의해야 돼. 형법상으로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으면 자격이 취소됩니다. 그러니까 형법의 모든 범죄로 징역형을 받으면 취소되는 게 아니고 우리 업무와 관련된 배임, 횡령, 사기, 범죄단체, 조직 이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사문서 2조 이런 거. 직무와 관련. 그때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받으면 자격이 취소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는 모두 다 취소되는 사유니까
답은 이제 5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4번. 가로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죠? 요것도 이제 우리 1편의 내용이에요. 보면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보통 제재는 1년 이내죠. 이 법에 의하여 몇 회 이상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어야 돼. 그러니까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를 2번 받은 자가 3번째 과태료에 걸리면 이보다 중한 업무정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태료 나오면 업무정지입니다. 그 2번을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받은 자가 조문 그대로 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넣을 줄 알아야 되겠고. 2번째,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 나왔네요. 유예 기간이 만료되고 또 2년이죠. 2년. 요게 이제 법이 바뀐 거죠. 집행유예를 만약에 5년 받았어요. 끝나고 또 2년입니다. 그럼 7년이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중개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에서 자 공탁은 회수를 못하는 게 3년. 요것도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답이 이제 1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어도 요 숫자는 꼭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자, 25번. 25번을 보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요 문장을 또 해석을 못 해가지고 막 임의적 등록 취소냐 절대적이냐를 그 구별 못한 사람이 있네. 하여야 그랬잖아. 반드시 하여야.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적 등록 취소를 찾으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요것은 뭐 앞자 따서 다 외우니까 제가 뭐 선생님마다 이런 강의 듣는 분이 다르기 때문에 강조하지는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 양의사 업무 5배 부결 이렇게 외워버리라고 하거든. 그리고 이건 단순함이라 이건 앞자를 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의사 이러면 사망 죽어버렸으니까 반드시 등록 취소합니다. 근데 거래계약서의 내용을 거짓기재 요게 이제 이중계약서예요. 여러분 이중계약서는 임치예요. 임치.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빠져야겠지. 그 다음에 개공이 인원수 제한. 보조원 아까 5명 이상 고용하면 안 돼요. 소공이 없을 때. 그러면 이것은 5배 부결 그랬으니까 요것도 절치가 됩니다. 리을바. 등록 후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받아버리면 결격이에요. 결격이니까 절치예요. 그래서 이제 답은 기역, 디귿, 리을이니까. 그래서 최근 양의사 업무 부결. 저는 이렇게 이제 앞자를 따졌는데, 이런 것은 본인들이 뭐 다, 앞자 따서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그 답은 이제 3번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요. 26번. 보증 설정 제도도 매번 나오니까 옳은 걸 찾으세요. 그랬네요. 보증 설정. 1번. 개공이 보증 설정 신고할 때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할 증명 서류는 전자문서로도 가능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 법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규칙에. 그러니까 원래는 증명서 사본을 복사해서 등록관청에 내야 되거든. 근데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요거 맞는 얘기. 그러면 2번은 뭐가 틀렸을까?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바꿔. 내가 공제, 공탁, 뭐 보증보험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앞에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해야지. 기간 중에 해야 됩니다. 공백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 기간 중 그래야 돼. 틀렸어요. 3번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하네요. 여러분 현장에 가서 해보면 간단해요. 보증기관에서 협회에다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지를 설정했잖아요. 그럼 협회에서 그냥 등록관청 통보해버려요. 원래는. 그러면 나는 안 해도 돼요. 근데 해야 한다. 옛날 지문이고. 안 해도 됩니다. 4번 보증 변경이네요. 변경.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금방 보증을 얼마든지 2번 지문에서 변경할 수 있다 그랬잖아. 여기까지는 시험에 안 나와요. 뭐 선생님이 이렇게 내본 것 같은데. 변경신고서 서식. 거기에는 보증란이라는 게 있어요. 서식에 보면. 그러면 거기다가는 뭘 기재하냐면 변경 전 거가 아니고 내가 변경한 거. 만약에 공탁에서 공제로 바꿨네? 그러면 이 공제 요걸 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5번. 개공이 보증보험으로 손해배상을 한때, 요거 주의해야 돼. 손해배상을 한때예요, 한때.
그러니까 보증기간 돈을 준 거예요. 그건 15일입니다. 요거 많이 나와요. 15일 내에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27번 문제.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 협회도 한 문제가 나오죠. 협회. 요건 뭐 협회에서 당연히 실무교육 다 위탁받아 합니다. 연수교육 같은 거. 2번.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 책임준비금. 요 책임준비금 많이 나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금감원장의 승인이다. 바로 틀렸어요. 여러분 협회 문제가 나오면 100%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장관. 금감원장은 언제 나오냐면 협회에 요청이 있었을 때만 두더지처럼 나오는 거지 금감원장이 자발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없어. 다 국토부 장관이야. 왜? 부동산의 주무장관이 국토부 장관이니까. 그래서 공제사업의 운영규정 승인 누가 하느냐? 국토부 장관. 협회에 대해서 누가 감독하냐? 국토부 장관. 협회에 대해서 누가 과태료 부과하냐? 다 국토부 장관.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버리면 간단하다.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2번은 바로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3번, 협회의 고유 업무. 협회가 본래 해야 할 업무를 고유 업무야. 그럼 부동산 정보 제공하고 공제사업이 고유 업무입니다. 공제사업 기억하세요. 2번에 나오는 공제사업. 그래서 협회의 원래 업무예요. 이것은 고유 업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한방 거래정보망 플랫폼이 요거 하고 있어요. 협회에서. 그래서 회원들은 거의 이거 이용해. 한방 플랫폼. 고유 업무니까. 그 다음에 공제 업무도 합니다. 그 다음에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해야 돼. 공제를 철저히 관리합니다. 협회는 관련된 것은 민법이 보충해줘. 우리 법에 없는 내용은 민법이 보충합니다. 그래서 협회는 사단법인에 속해. 그래서 민법에 사단법인을 준용하지 재단법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틀리게도 여러 번 냈어요. 재단하고 사단은 완전히 틀려요. 그 성질이 제가 뭐 수업 시간에도 얘기해드렸지만.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2번 하나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다.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이냐? 8번. 그림자가 져서 잘 안 보이는데 28번. 자, 포상금. 여러분 우리 포상금도 가끔 이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 시험 과목의 포상금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포상금하고 여러분 2편에 가면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포상금이 있어. 그 두 개가 막 돌아가면서 나오니까 그걸 같이 딱 정리를 해놔야 돼. 그래서 아무튼 대상이 아닌 거. 뭐 이런 것은 여러분들 다 외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부양무.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니 부모들이 돌아가셔 시체 방을 이루더라. 그래서 방명록에 표시하라 이렇게 여부를 하거든. 부양무 시체방 표시. 그래서 이런 것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 부정하게 등록했잖아요. 이 포상금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무등록 나왔네. 무등록이에요 이게. 부양무. 그 다음에 아닌 자가 아까 표시한 거 나왔네. 방명록에 표시. 그 다음에 시체방. 금지행위의 카르텔. 단체를 구성하여. 요거 포상금 사유입니다. 근데 금지행위가 하면 직접거래. 요런 것은 3-3으로 쌍방대리. 처벌될 뿐이지 요거 신고했다고 포상금 안 줍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자를 따서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요. 29번. 이번엔 이제 업무정지네요. 또 요거 역시도 여러분들이 이제 제재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찾아보세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업무정지 문제가 나오면요. 정말 쉬워요. 물론 앞자를 따서 외우기도 하지만 업무정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절대적 등록 취소는 업무정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과태료에 해당되는 것은 업무정지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절대적 등록 취소와 과태료가 답이 돼요. 나머지는 우리 법에 다 업무정지 할 수 있게 돼 있어. 왜? 임의적 등록 취소는 업무정지로 대체할 수 있거든. 그러면 문제가 간단해요. 모르면 그냥 절취하고 과태료가 답이라고 찍어버리면 맞아요. 자, 그러면 한번 여기서 한번 볼까요? 29번. 기억번 보세요. 이중으로 등록을 했네. 요건 절취거든.
그러면 무조건 얘는 업무정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중 등록하고 이중 소속이 절치입니다. 그래서 요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절치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주 나오니까. 아무튼 요것은 업무정지 못한다. 근데 이제 확인 설명 서식 나왔네? 업무정지. 서식 나왔네? 업무정지. 겸업제한 위반은 임치네? 임치는 업무정지로 대체할 수 있죠. 이 기억번 빼버리면 나머지는 다 업무정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 그래서 업무정지 못하는 거 뭐예요? 절치와 과태료가 답이다. 저는 수업사는 계속 이 강조해서 그냥 다 10초 내에 풀게 해버려요. 그걸 어떻게 다 외워요? 그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상 소공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사유 중에 자격정지. 여러분 자격정지도 요것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앞자. 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만 자격정지를 하게 돼 있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소공의 업무를 다 알게 돼. 그럼 이제 무조건 자격정지에서 답이 나오는 거 보면은 소공이 업무가 아닌 걸 집어넣어요. 그러면 여기 딱 보면 3번이야 그냥. 계약서 작성 교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거든. 소공의 의무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자격정지를? 그러니까 답은 그냥 3번. 0.1초 만에 풀어야지. 근데 여러분 다 공부했어? 소공도 확인 설명할 수 있잖아. 하려면 정확하게 하는데 잘못했어. 자격정지. 이중소속 하지 말아야겠어. 자격정지. 서로 다른 두 개의 계약서. 소공도 계약서 쓸 수 있어. 이중계약서 쓰면 안 돼. 자격정지. 그 다음에 금지행위. 기망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쌍방대리 직접거래 하지 말아 있거든. 그러면 법 위반했잖아. 자격정지. 그러니까 소공이 지 업무인데 업무를 안 했거나 잘못하면 얘는 자격정지. 그럼 여기서 답은 뭐냐? 소공의 업무가 아닌 걸 집어넣어요. 뭐 이런 것들은 10초 내에 풀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개공의 행위 중에 과태료 사유 아닌 거. 과태료. 우리 과태료는 500만 원짜리 아니면 100만 원 이하. 이 두 개가 있잖아요. 과태료에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여러분 앞자 따서 이제 막 외우라고 할 텐데, 물론 앞자 따서 외워야 됩니다. 근데 봐봐요. 정당한 사유 없이 개공이 중개대상물의 정당한 표시관계를 방해해버렸네. 요것은 금지행위예요. 33조. 여러분들 개공의 업무를 입주자 대표자들이나 또 다른 개공이 방해하면 요것은 3-3입니다.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과태료 사유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 다음에 폐업해버렸네. 그리고 신고하지 않았다. 이것은 100. 과태료와 부당 표시광고에 허위매물 올렸어요. 500만 원 이하네. 표시광고 하면서 명칭, 요걸 안 썼네. 아까 명소, 연등성 100이에요. 부당 표시는 500. 표시광고에 기재사항 빠뜨린 건 100. 사무소 이전 100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100만 원 이하짜리를 이복에 2. 그 다음에 이복해. 게시 의무도 여러분들 과태료예요. 문패 이렇게 외우래요. 문패가 휴폐업이거든요. 문자 사용 100이거든요. 반납 안 하면 과태료 100입니다. 그래서 표시하라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앞장을 따주는데 일단은 요것은 3-3의 형벌로 가지 과태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00짜리, 100짜리 다 외웠으니까 그것을 정리를 하셔야 돼. 그래서 이 제재 문제가 한 4문제 나오는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각자 다 이제 앞자를 따주죠. 단순한 게니까요. 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요. 32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도 포상금이 있고 2편에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에도 포상금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포상금 제도가 한 100여 개 돼요. 100여 개. 우리 2차 과목에서는 2개가 있어. 그러면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의 포상금은 제가 이렇게 외우라고 하거든. 가장 거짓말 잘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허가한다 이렇게 외우라고 그래요. 가장 거짓말 잘하는 사람에게 포상금 준대요. 허가한대요. 요게 뭐냐? 바로 1번이에요.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도 않고 거짓으로 가장해서 여러분들 실거래 신고한 거예요. 나쁘지.
요즘에 이걸로 막 아파트 가격 띄우기예요. 가장 매매 신고. 이게 가장이에요. 가장 매매. 또는 이제 해제가 안 됐는데도 가장에서 계약이 깨진 것처럼 해제 신고예요. 그래서 가장 매매, 가장 해제 신고는 포상금 사유입니다. 이렇게 해버려요. 가장. 예, 가장에서 신고한 거요. 또 가장 해제한 거. 그 다음에요. 부동산 매매 계약에는 개공에게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 이것은 가태료이면서 자진 신고 때 감경 면제 사유예요. 이것은. 그 다음에 아까 허가한다 그랬잖아요. 허가. 가장 거짓말 잘한다는 게 허가. 그 허가제에 들어가면 부정하게 허가받았다. 속임수로 허가받았다. 허가받고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허가에는 포상금이 두 가지 사유가 있어요. 거짓으로 허가받은 자, 허가받고 토지를 이용하지 않는 자. 그거 신고하면 포상금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 허가 들어가면 포상금이에요. 그래서 이 포상금 사유는 기억하고 디귿. 그래서 가장 거짓말 잘하는 자에게 포상금 허가 이렇게 해버려요. 거짓은 뭐냐? 당사자가 거짓 신고했다. 포상금 사유예요. 개공이 거짓 신고했다. 포상금 사유예요. 그 다음에 신고 의무 아닌 자가 거짓 신고. 아무튼 거짓 신고는 다 포상금 사유예요. 그래서 거짓.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풀다 보면 다 정리됩니다. 그래서 뭐 답은 아무튼 니은번 하나 빼면 이제 답이 되니까 그 참고를 하세요. 예? 자, 그 다음에요. 이번에는 이제 답은 그 4번이에요. 기억 티그. 이번에는 이제 다음 문제로서 33번 문제를 볼까요? 중개 사무소 나왔네. 사무소니 틀린 거. 이것은 뭐 여러분들 어렵지 않으니까. 자, 5번 보세요. 법인 아닌 개공은 개인들이죠. 개인들은 분사무소 설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사무소는 법인만 설치할 수 있는 거야. 법인만. 개인들은 안 돼요. 지정 안 됩니다. 그러면 1번 아까 반복되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는 주사무소에 한다는 거 맞고. 3번 법인 개공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요 문자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는 관할구역 안에 한 개만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개 내면 이중사무소예요. 처벌돼요. 뭐 그런 내용들. 자, 그 다음에요. 34번. 아, 요것은 좀 설명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지. 자, 요건 자주 나와요. 여러분 실거래 신고할 때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내느냐 안 내느냐 이거 자주 물어. 그래서 공동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신고에 관한 법령상 갑이 그 주택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신고란 말은 제출해야 되는 경우를 모두 찾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가을병은 자연인이고 정이 이제 국가래요. 여러분 국가가 매수자이면 매수자,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안 낸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국가는 예산으로 사는데 국가가 뭐 투기하겠어요? 국가가. 그래서 국가는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안 내. 여러분들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왜 내라고 하냐면 투기꾼 방지하려고 그래요. 투기 방지. 근데 국가가 투기할 일 없으니까 국가가 매수할 때는 안 낸다. 그거 머릿속에 그냥 완전히 오바레코를 쳐버려야 돼. 그러면 이제 볼까요? 자, 갑이 투기 과열지구에 소지하는 을 소유. 을이네. 개인 대 개인이네. 갑도 개인, 을도 개인. 실제 거래 가격에 5억으로 매수했다. 이때 실거래 신고할 때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내야 되냐? 무조건 내야 돼. 자, 여러분들 규제 지역은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1억짜리 아파트를 사더라도 주택을 사더라도 반드시 내야 됩니다. 그래서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은 금액을 따지지 않고 5억이든 2억이든 10억이든 따지지 않고 무조건 냅니다. 니은번 갑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조성대상지역 외에다 동을 위치하죠. 이걸 비규제라고 그래요. 비규제는 6억 이상부터 내야 돼. 6억 이상. 가격이 싼 지역은 6억 이상. 그러면 얘가 6억 원어치 샀네? 요건 내야지. 요게 외의 지역에서는 6억일 때는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갑이 주택법상의 조정 대상 지역이네요. 요건 아까 금액을 불문하고 일단 낸다 그랬지. 소재하는 정소유. 정이 국가 거네요.
주의해야 돼. 정소유권을 삽니다. 얼마에 사든 상관없어. 조정 대상 지역은 7억은 꼬시는 내용이야. 그러면은 개인이 국가 거를 사는 거예요. 국가 거를. 요건 내야 돼. 요것은. 그래서 국가 거를 살 때는 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은 반대는 주의해야 돼. 개인 것을 국가가 사. 국가가 매수자예요. 요때는 안 내. 국가는 투기할 위험이 없으니까 국가 거를 개인이 사면 자금절주에서를 내는데 국가가 내 거를 사가. 그때는 안 낸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 내야 된다. 뭐 간단하죠? 자, 비기재 지역은 6억 이상일 때만 낸다. 투기관리와 조정 대상 지역은 금액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낸다. 개인이 국가 거를 살 때 낸다. 내 거를 국가가 살 때는 안 낸다. 그거예요, 팩트가. 그거 가지고 맨날 내는 거예요. 뭐 수업 시간에 아주 정리를 우리가 반복해서 제가 해드리지만. 자, 그렇게 해서 답은 모두 다 냅니다. 답은 5번. 그 다음에요. 35번.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자, 이제 주택 임대차로 왔네요. 여러분들, 우리는 토지나 건축물, 분양권, 입주권, 분양권, 입주권, 요것은 오로지 매매 계약 때만 실거래 신고한다는 거 아시죠? 토지, 건축물, 분양권, 입주권. 그건 매매 때만 해요. 근데 임대차 중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오로지 주택만이라는 거 주의해야 돼. 여러분 상가 임대차, 공장 임대차, 오피스텔 임대차 이런 건 여러분 임대차 신고 안 합니다. 임대차 신고. 물론 이제 오피스텔을 주거로 사용하면 신고해야 되고 그래서 주택만 임대차 신고한다는 거. 그것도 보증금이 얼마죠? 6천만 원 초과와 월세가 30만 원 초과일 때만 신고를 합니다. 자, 요게 가장 기본. 그럼 이제 문제 볼까요? 자, 기억번. 갑이 광역시의 군, 요 군에다 동일위치하여. 여기에 소재하는 보증금이 1억이니까 6천 초과했네? 요건 무조건 해야 돼요. 신고를. 예? 신고를 해야 된다. 자, 니은번 볼까요? 을이 경기도의 군. 또 군, 지금 여기는 군 가지고 문제를 낸 거예요. 경기도의 군에 소재하는 주택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가 30만 원이야. 그럼 여기서 두 가지로 판단해야 됩니다. 경기도에 있는 군, 무조건 신고해야 돼요. 원칙은 경기도의 군은 해야 돼. 광역시의 군도 해야 돼. 수도권은 전역이 해야 됩니다. 수도권은 전역. 그 말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군까지 다 한단 말이에요. 원칙이. 수도권이니까. 근데 요 금액이 미달이라서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주의하세요. 요때는 안 하겠지. 지금. 그 다음에 병이 충청남도의 군. 요게 나오잖아요. 무조건 안 해요. 무조건 안 한다고. 여기는 금액이 지금 50만 원이나 넘었잖아. 그래도 안 합니다. 왜? 군이 충청도에 속하는 군, 강원도에 속하는 군,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군은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 단위는 광역시와 수도권에 속하는 군에는 하지만 기타 지방의 군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번 하나만 하게 되네. 이게 됐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36번.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 자, 여러분들, 이게 우리 형법상으로 반의사 불벌죄라고 그래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게 피해자가 용서해버리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범죄는요, 피해자가 용서를 해도 사회 공공성이 있어가지고 그런 범죄는 처벌을 해버려요. 뭐 절도, 강도, 막 성범죄 이런 것들은 합의해도 처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범죄는 피해자가 합의하면 처벌을 못하는 범죄가 있어요. 그걸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데 우리 법에도 딱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항상 요것만 찾으면 돼. 비밀 누설. 중개업하면서 비밀 침해한다고 사람이 막 죽고 다치고 그러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 못하는 거 항상 이게 답이에요. 근데 1번 볼까요? 여기 보면 특정 계공의 중개 의뢰를 제한 방해. 이게 방해행위거든. 금지행위. 이건 3-3이에요. 3년 이하 징역 3천. 비밀준수 1-1이야. 그 다음에 전매제한 투기 조장은 3-3이요. 그 다음에 무등록자 나왔네. 알면서네. 무등록을 알면서. 이 금지행위 1-1이에요. 매매업 1-1이네. 지금 보다시피 전부 다 우리 법에 형벌로 처벌돼. 이런 것들은 용서해도 다 처벌한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비밀은 처벌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나오면 항상 저게 답이요.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 이제 37번으로 왔죠. 자, 37번은 우리 신고에 관한 법령상에 외국인 등 부동산 취득에 관한 법률 있죠. 그 조항이 있잖아요. 이거 특례라고 그래요. 특칙.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 토지나 건축물, 분양권, 입주권 이런 걸 이 사람들이 취득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특별 규제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자들은 따로 사후에 신고를 또 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돼. 그래서 따로 외국인들을 규정하는 법이요. 여기에 대해서 옳은 걸 찾아보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기억법. 외국인들이 건축물을 신축하네요. 그러면 신축 건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냐 6개월이냐 이런 거 맨날 나오거든. 자, 외국인들에게 60일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어요. 이 신고 기간이. 60일은 교환이나 증여, 계약으로 취득했을 때는 60일이고요. 그 다음에 상속, 합병, 여러분들 또는 환매 이런 것들 6개월. 그 다음에 국적 변경하고도 계속 보유 6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신축, 중축, 재축, 개축 다 6개월입니다. 그래서 요거 틀렸어요. 요건 여러분들 표로 딱 정리해 드리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옳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건 답이 될 수 없죠? 틀렸지. 자, 그 다음에 니은법.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법률. 요것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계약서 쓰기 전에 사전 허가입니다. 60일 이런 건 말도 안 돼요. 허가는 미리 받아야 돼. 그래서 허가 받는 내용은 우리가 군문 자자야 이렇게 외워버리거든. 자자야. 그래서 군사 기지 및 시설보호법, 문화유산, 자연유산, 자연환경, 야생생물. 이건 허가사항이에요. 이것도 틀렸고. 그럼 기억니은 다 틀렸네. 그 다음에요. 외국인이 경매 나왔네. 경매. 그래서 아까 합병, 판결, 환매, 경매, 상속. 요건 다 6개월입니다. 6개월 맞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 디귿번 하나 맞네. 그 다음 신축, 재축, 개축도 6개월.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2번이 돼요. 요건 이제 외워야 돼. 여러분들 외국인 특별 규정이니까. 자, 그 다음에요. 38번.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거래 계약의 면적 기준을 찾으라고 돼 있네. 요건 여러분들 다 외웠던데. 공업지역은 150이죠. 기준이. 이하는 신고할 허가받을 필요 없고. 이제 초과부터 허가를 받아야 돼. 상업지역도 150이죠. 녹지지역은 200이죠. 농지는 500이네. 허가 안 받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 그 다음에 5번에 임야는 1000이죠. 기준을 지금 찾으라겠어. 기준. 그러면 이제 볼까요? 반대로 설명해요. 생각해봐. 여기에 150을 넘었네? 그러면 얘는 허가 받아야 돼요. 150 넘었네? 허가 받아야 돼요. 녹지 200 넘었네? 허가 받아야 돼. 이것도 아셔야 돼. 농지는 500 이하는 뭐예요? 허가 안 받네. 800 허가 안 받네. 그래서 기준을 일단 외우고 이하냐 초과냐를 정리하면 되겠어요. 답은 4번. 그 다음에요.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거. 지금 허가가 계속 나왔어요. 이게. 그 다음에 39번 문제죠. 39번은 이제 허가에 대한 내용은 옳은 거. 자, 1번 보세요. 1번. 허가구역의 지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틀렸네요.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입니다. 5일 후. 요거 주의해야 돼. 그럼 누가 공고한 거냐? 요것도 시험에서 내요. 장관과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죠.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이자가 공고한 날로부터 5일이요. 시군구청장 하면 틀려요. 요거 많이 속아요. 제가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장관,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그자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축소나 해제를 해줘. 해제. 허가구역을. 그러면 요 공고한 날 발생해요. 축소 해제는 좋은 거잖아. 이게 바로 그날 발생. 지정은 나쁜 거잖아. 5일 후.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틀렸고. 그 다음에요. 일단의 토지. 계약을 체결한 자는 3년이 아니라 1년 이내 걸 합쳐요. 그러니까 요 땅을 지금 A가 사용하려고 사는데 얘가 조금씩 사요. 일단의 토지가 이건데 일부씩 사, 일부. 이 허가를 피하려고. 아까 면적을 너무 허가받아야 되니까. 그랬을 때는 1년치를 합쳐버린다. 전체. 여기. 그래서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3번.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경우 외에는 원래 5년 범위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목적대로 사용해야. 주택용지로 내가 허가구역에 땅을 샀어. 주택용지로 토지를 샀다고. 그러면은 이자는 최소한 2년간 이용해야 돼요. 그러죠. 사업 목적으로 샀으면 최소한 4년, 임대 목적이면 5년. 그래서 5년 범위 내로 대통령이 정해놨다 이 뜻이에요.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이행 명령 나오네. 자, 허가받았으면 너 목적대로 이용해야지. 왜 이용 안 해? 그러면 이제 시군구청장이 이행 명령을 내려요. 그 기간이 3개월 이내예요. 1개월이 아닙니다. 그 3개월이라는 기간을 이내로 정해서 이행하라고 그래. 안 해버리면 이제 얘는 이제 이행강제금이 나갑니다. 그런 뜻이에요. 3개월. 자, 5번.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았어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는 자는 이의제기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허가는 무조건 시군구청장이 업무를 관할하는 자예요. 시군구. 허가 받을 때도 시군구로 가야 되고 이행강제금도 시군구고 다 그래요. 이게 변경허가도 다 시군구고. 그리고 이의제기할 때는 여기 이행강제금은 30일이라는 것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1개월이 아니에요. 30일 이내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시군구청장에게. 시도지사가 아니다. 자, 이 문제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에요.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두세요. 또 반복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0번 마지막 문제로 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32회 때 이 허가하고 외국인 특례법이 7문제가 나오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나와버린다니까, 나올 때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쪽 2편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극복하려고 하면 절대 90점.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옳은 것은 그랬어요. 40번. 국토교통부 장관의 법령의 신설로 토지 이용 행위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는 경우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여기 여러분들 허가는 왜 지정해? 투기 방지하려고. 그러면 투기가 왜 일어나? 어떤 경우에 일어나죠? 정부가 법의 제한을 완화, 규제를 풀었다는 거지. 완화 있을 때 투기가 일지. 규제가 강화됐는데 누가 거기다 땅을 사. 그래서 강화가 아니라 완화예요. 또는 그동안 규제했던 것을 해제해버리네. 해제하면 뭐예요? 개발장국을 해제해버렸다니까? 투기 일지. 그런 지역을 딱 허가구로 지정하는 거야. 완화나 해제 지역. 그래서 틀렸고.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 자, 아까 지정권자가 장관하고 시도지사였죠. 그러면 시도지사는 도시계획이에요. 시도지사는. 장관이 중앙행정부 장관이니까 국장이 지정할 때 중앙이고 시도지사는 도시계획위원입니다. 뭐 기본이에요. 틀렸고. 허가구역의 지정공고에는 허가 면제 대상. 이 지역은 요 면적은 허가받지 않습니다. 라고 아까 공고해 준다 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사는 지역이 허가구역 지정됐대. 그럼 어딘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소재지라든가 이런 거 다 지정해줘요. 그 다음에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면적, 요거. 그 다음에 여러분 지형도. 요것도 시험에 나왔지. 5만 분의 1 또는 2만 5천 분의 1의 지형도, 요거.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지목, 토지니까. 이런 거 다 이렇게 특정합니다. 그리고 누가 허가다, 외국인만. 이런 걸 다 공고해 준다는 뜻이요. 공고. 그 다음에요. 허가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허가구역 공고 내용을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 이게 틀렸어요. 요거. 그러니까 지금 맞는 것은 여러분 얼른 찾아보면 3번 포함되어야 한다는 게 3번이 맞죠. 이게. 그래서 면제 대상이라든가 소재지, 지목, 허가 대상자, 그 다음에 기간 1년만 지정합니다. 이런 것이 반드시 공고사항이에요. 3번은 맞는 거고 4번은 지금 시도지사가 지정을 했잖아. 그럼 시도지사는 어떻게 돼요? 국장에게 통지하고 시군 구청장에게 통지하는 것이지 등기소장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시군구청장이 지금 통지 받았잖아. 여기 시군구청장이. 그럼 이제 시군구청장이 어떻게 하겠어? 주민 여러분, 우리 지역이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해버렸네요. 그러니까 당신 땅들이 포함되는지 열람하세요. 이렇게 열람하세요. 15일 이상 주어요. 그리고 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공고해줘요. 7일 이상. 이런 식으로 나와. 그리고 이제 시군구청장은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하는 거예요. 앞으로 등기 우리 지역에서 토지 등기 오면 꼭 허가증 있는 사람만 등기해 주세요. 라고 시군구청장이 등기소장에게 통지하는 거지. 시도지사가 아니에요. 시도지사는 지정권자예요. 이런 거 막 소개해요.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 허가구역 지정공고 내용이 통지받은 시군구청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서 통지를 받았다고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여기 보신 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가 7일 이상이고 열람, 주민들에게 열람 기간이 15일이에요. 주민들이 연세가 많으니까 열람 기간을 15일 줘야 되겠지. 공고는 7일이? 그거 헷갈리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 40문제를 정리를 해봤는데 수업 시간에는 자세히 하지만 지금 해설 강의에서는 뭐 핵심만 짚어드렸어요. 아무튼 반복해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고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수업 시간에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